개인적으로는 제가 조금 걱정한 게 있어요. 그 미친 열정을 에서 발휘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도르트문트에서 맨시티로 이적한 엘링 홀란드가 개막전에서부터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오늘은 홀란드와 맨시티의 궁합이 앞으로도 쭉 맞을지,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이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홀란드 분석 영상은 여기 있으니까 요 영상 보시고 나서 한번 보시라고 치기를. 진짜 9번이 그리웠던 시티. 자, 맨시티는 지난 시즌에 리그 우승을 했지만 확실한 9번 공격수에 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덕배였는데 15골이었어요.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로 보면 8위야. 이거 너무 낮죠? 저기 상위권에는 손흥민, 살라, 호날두, 케인, 마네, 이렇게 리버풀, 토트넘, 맨유 선수들이야. 아니, 우승팀에서 득점 순위 상위권에 드는 선수가 안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죠. 자, 시티에서 덕배 다음에 많이 넣은 게 스털링 13골, 마레즈 11골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골고루 넣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은 확실하게 골 박아주는 9번 공격수 있으면 너무 좋지. 금상첨화지. 자, 그리고 사실 많은 시티 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게 제주스, 스털링의 존재 때문이었죠. 이 친구들이 하도 날려먹어서.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진짜 많이 날려먹었을까요? 욕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욕을 해야지. 자, 이 선수들이 얼마나 날려먹었는지를 보려면 샷 컨버전 레이트를 봐야죠. 슈팅을 때렸을 때 골로 몇 퍼센트 전환을 했느냐, 골 전환율. 자, 일단 다른 주요 선수들의 골 전환율을 대충 살펴볼게요. 일단 덕배는 14.6%, 그리고 마레즈는 13.4%, 살라는 12.8%, 호날두는 12.2%, 대충 12에서 14% 정도 되네요. 손흥민 볼까요? 21.7%. 뭐야, 덜덜. 자, 그러면 제주스, 스털링 한번 볼까? 제주스의 골 전환율은 9.6%예요. 그리고 스털링의 골 전환율 볼까요? 17.3%.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높아? 덕배, 살라, 호날두보다 높잖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날려먹는 이미지가 생긴 거야? 우리가 오해한 거야? 해서 살펴보니까 오해한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옛날에 챔스 때 리용전 홈런 때린 거, 그게 또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를 했죠. 그리고 스털링이 슈팅 숫자에 비해서 빅찬스 미스가 많더라고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빅찬스 미스 순위를 보면 1등이 케인 18개 날려먹었네, 2등이 살라 17개 날려먹었네,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예요. 17개 날려먹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5등이 스털링입니다. 13개 날려먹었어요. 그러면 케인하고 스털링하고 빅찬스 날려먹은 게 5개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케인은 슈팅을 133개 때렸습니다. 그리고 스털링은 슈팅을 총 57개 때렸어. 그러니까 스털링은 슈팅을 되게 조금 했는데 그 조그만 슈팅 중에서도 빅찬스를 많이 날렸다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시티 팬들의 뇌리에 콱 박힐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제주스는 슈팅을 총 64개 때려서 빅찬스 미스를 7번 했어요. 제주스의 골 전환율은 떨어지지만 빅찬스 미스는 그렇게까지 많진 않은 거죠. 빅찬스 미스 횟수가 전체에서 25등이니까. 자, 이렇게 보면 제주스, 스털링 두 선수 다 결정력과 관련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이제 이 두 선수는 딴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홀란드가 왔죠. 자, 홀란드의 골 전환율은 어떨까요?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슈팅을 159개 때려서 41골을 넣었어요. 논 페널티 골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컨버전 레이트, 골 전환율로 따지면 무려 25.7%입니다. 소니보다 높네? 그리고 홀란드는 도르트문트에서 매 87분마다 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한 기록인 게 레반도프스키가 100분마다 한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레비보다 시간당 골이 더 높다는 거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으로 따져봐도 홀란드의 결정력은 대단합니다. 매 64분마다 골을 넣고 있어요. 반면에 탑5 안에 드는 메시랑 케인은 104분마다 한 골씩 넣고 있어. 그러니까 홀란드는 골 전환율이 정말 미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당 슈팅 횟수를 살펴보면 리버풀이 729회, 그리고 2등이 맨시티입니다. 슈팅을 총 713회. 그러니까 맨시티가 리버풀 다음으로 슈팅을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팀인데 그 많은 슈팅을 홀란드가 때려. 그래서 다 골로 박아버리면 이거 대박 나는 거지. 맨시티의 득점 패턴과 홀란드의 득점 패턴. 자, 아까 홀란드가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총 41골을 넣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박스 바깥에서 넣은 게 단 2골입니다. 그게 뭔 소리야? 박스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득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맨시티도 박스 안에서의 득점이 굉장히 많은 팀이죠. 지난 시즌에 박스 안에서 총 84골을 넣었는데 리버풀 다음으로 2등이에요. 시티도 원래 박스 안에서 잘 넣고 홀란드도 원래 박스
박스 안에서 잘 넣고 니들 다 해먹어라. 자, 홀란드가 도르트문트에서 뛸 때 박스 안에서 넣은 득점들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컵백이라든가 낮은 크로스를 받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도르트문트의 왼쪽 풀백이 볼을 잡으면 마르코 로이스 같은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 그럼 볼이 글로 가. 그리고 로이스가 컵백 쪽, 홀란드가 마무리. 근데 시티가 어떤 팀이에요? 전 세계에서 컵백 상황을 가장 많이 만드는 팀이죠. 이거 기대해볼만 하다고요. 자, 홀란드가 컵백이나 낮은 크로스를 마무리할 때 탭인 그냥 살짝 갖다 대서 골대로 집어넣는 거, 그거 할 때 기본기도 굉장히 좋지만은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홀란드 뛰는 모습 보면은 보폭도 커가지고 되게 둔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박스 안에서 더블 무브먼트, 그러니까 J 동작, 가는 척 갔다가 딱 이런 동작들이 굉장히 민첩하고 날카롭습니다. 이번에 웨스트햄전 그 개막전 때도 그릴리시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주는 거 받아먹으려고 잘라 들어갔잖아. 그거 기가 막혔다고. 물론 헤딩이 뜨긴 했지만. 자, 그리고 시티는 사실 역습도 잘하죠. 그리고 역습뿐만 아니라 상대가 전방 압박을 걸면은 그거 툭툭툭 빠져나와가지고 넓은 공간을 앞에 두고 빠르게 공격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잘하죠. 근데 그런 상황은 홀란드가 정말 가장 강한 상황입니다. 도르트문트에서도 상대 뒷공간 넓을 때 마치 돌격대장처럼 가자 해가지고 뒷공간 침투해가지고 패스 받아가지고 1대1 마무리하고 그런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건 마치 웨스트햄전 두 번째 골 같은 거죠.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근데 사실 홀란드는 컵백으로 마무리하는 거, 또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하는 거, 그런 거 외에도 모든 상황에서 골을 잘 넣습니다. 이렇게 뭐 다 잘한다 뭐 얘기하면은 재미없어지는데 진짜인 걸 어떡하라고. 홀란드가 도르트문트에서 총 86골을 넣었는데 그거를 싹 살펴보면 왼쪽, 중앙, 오른쪽 가리지 않아. 헤더도 가끔 넣어요. PK 잘 차. 아크로바틱한 골도 가능해요. 중거리 슛 종종 있어. 그리고 특히 탁월한 게 1대1 마무리. 그거는 좀 더 깊게 살펴볼까요? 홀란드 피니쉬의 숨겨진 디테일. 자, 홀란드 선수 피니쉬의 전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개세게 차요. 인사이드로 혹은 인프론트로 굉장히 안정적인 마무리 쌉 가능. 그리고 망설이질 않습니다. 망설이질 않는다는 게 뭐예요? 마무리하기 전에 터치 수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이거는 손흥민 선수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1에서 2 선수가 컨버전 레이트가 높은 거야. 자, 이번에 1라운드 웨스트햄전 때 홀란드 두 번째 골을 보시면 슈팅 전에 터치가 적은 게 아니고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 오면은 퍼스트 터치 해놓고 마무리인데 덕배가 뒷공간으로 찌른 거를 그냥 논스톱으로 마무리했어요. 물론 덕배의 스루 패스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맞아요. 근데 보통 공격수라면 한 번 터치해서 끌고 들어갔을 거야. 그러면 타이밍이 늦어지니까 상대 수비가 따라올 시간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태클을 깔든가 슈팅 각도를 좁히든가 뭔가 방해를 할 거라고. 근데 홀란드는 요걸 바로 마무리하면서 상대 수비가 대응할 틈을 안 줬어요. 그리고 사실 덕배 패스가 홀란드의 약간 오른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홀란드가 왼발잡이잖아요. 자기 주발인 왼발로 차려고 스텝 정리하고 바디 쉐입 고쳐가지고 때린 게 정말 좋았죠. 만약에 공이 온 그 결 그대로 오른발로 한 번 더 치고 들어갔다면 골대와의 각도가 더 좁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자세를 고쳐가지고 왼발로 때리면 슈팅 각도가 훨씬 넓어지죠. 이런 게 디테일입니다. 괜히 골을 잘 넣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우리 아들도 배워야 되는데 진짜. 전술적 케미. 자, 홀란드가 도르트문트에서 잘했던 게 밑으로 내려와서 연계해주고 다시 미친 듯이 침투하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홀란드한테는 어느 정도 활동 반경을 제공을 해줘야 돼.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뛰어 들어가야지 그 빠른 속도를 써먹지. 골대 앞에서 볼 기다리기만 하면은 그 속도를 어떻게 써먹어. 그리고 또 케미가 기가 막힌 게 홀란드가 연계하려고 내려오죠. 그러면 상대 센터백 딸려오죠. 그러면 그 공간에 덕배가 침투하죠. 아니면 긴두안이 침투하죠. 그리고 시티에서 동료들이랑 발을 맞춰가다 보면은 홀란드가 측면으로 빼지고 윙포워드가 중앙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패턴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금 걱정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홀란드가 도르트문트에서는 광활한 공간을 막 질주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시티는 상대팀이 내려앉잖아. 그럼 뒷공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면 홀란드가 그 질주 본능, 그 미친 열정을 좁은 공간에서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번 웨스트햄전 보면은 양쪽 풀백인 칸셀루, 워커가 로드리 옆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3명을 만든단 말이죠. 원래 메잘라였던 균두한 덕배가 이렇게 포워드 라인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홀란드한테 허용되는 공간이 너무 적잖아. 물론 볼 받으러 밑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기가 좀 답답하잖아. 아무튼 그런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웨스트햄전 첫 번째 골 만드는 장면 보니까 내 걱정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웨스트햄 수비가 전체적으로 살짝 내려앉은 형국이었는데 그 좁은 뒷공간에 순간적으로 가속 붙여서 침투하더라. 그래갖고 긴도한 패스 홀란드가 툭 쳐놓고 골키퍼한테 태클, 그리고 PK 마무리.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덕배, 포든, 긴도안, 칸셀루, 베실바 이렇게 수루 패스의 타이밍을 잘 고르는 선수들과 옵사이드 라인을 기가 막히게 잘 타는 홀란드의 궁합이 너무 기대돼요.
홀란드는 상대 센터백이 옵사이드 트랩 쓰면 직선으로 침투하다가도 살짝 꺾어서 들어간단 말이야. 보통 다른 공격수들은 그냥 직선으로 뛰지. 옵사이드. 펩과의 궁합. 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지난 시즌에 공격수 없이도 리그 우승을 했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도 9번 공격수인 질라탄 네치고 메시를 제로톱으로 활용해서 역사를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펩이 9번 공격수랑 궁합이 잘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펩이 미넨에 있을 때 레반도프스키를 지도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레비가 100경기에 출전해서 67골을 넣었어요. 이건 미친 기록이거든. 최근에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펩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요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보낸 2년은 제 축구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그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이 배웠거든요. 그에게서 배운 것들로 인해 축구의 개념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레비가 한층 더 성장하는데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자, 홀란드 선수는 이미 완성형 스트라이커지만 펩한테 만족이란 없죠. 아마 더 많은 걸 요구할 거예요. 옛날에 아구에로가 맨시티에 왔을 때도 펩은 더 많은 걸 요구했어. 아구에로가 일단 박스 안에서는 너무 잘하니까 손댈 거 없다. 근데 연계 능력 더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전방 압박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아구에로가 되게 빡셌대요. 연계. 많은 사람들이 홀란드의 단점을 연계 능력으로 꼽죠. 근데 연계 능력이 막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서 단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연계가 좀 떨어져 보이는 거지. 웨스트햄전 때 홀란드 패스 성공률이 91%였어요. 그리고 패스맵도 보시면은 이렇게 중원까지 내려와서 연계를 잘 해줬고요. 근데 도르트문트 시절에 그런 장면들이 있긴 했어요. 홀란드한테 전진 패스 가면은 그거를 한 번에 측면으로 돌리려다가 잘리는 경우, 그런 거는 개선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돌려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잡고 기다렸다가 더 좋은 옵션들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 거 판단하는 능력이 더 발전할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펩은 홀란드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가 이미 말한 것들이죠. 왼발로 마무리, 오른발로 마무리, 헤더로 마무리, 그리고 움직임이요. 여기서 얼마나 더 발전하라는 거야? 네, 오늘은 이렇게 홀란드 선수가 이번 시즌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을지, 시티와의 궁합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홀란드 선수가 잘하는 건 다 알죠. 단지 적응의 문제일 거예요. 제 개인적인 예상은 경기마다 당연히 부침은 있겠지만 시즌 끝나고 보면은 개 많이 넣을 것 같아. 첫 번째 이유는 홀란드가 많이 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이제 시티가 공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홀란드가 비교적 쉬는 시간이 많겠죠. 그 폭발력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홀란드의 성격이에요. 홀란드가 막 이기다 막 이런 성향이 있어. 팀원들을 막 부스트 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맨시티의 분위기도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번에 웨스트햄전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홀란드한테 뭔가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홀란드의 무게감, 존재감, 믿음이 또 있으니까. 뭐 섣부르긴 하지만은 메시가 11-12 시즌에 73골 넣었거든요. 그 정도 넣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다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김 같자 되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